자, 이번에 B형 가도록 할게요. 1번. 아래의 가, 나의 대화를 읽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5를 바탕으로 진아와 도연이에게 해당하는 진단명을 쓰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진단명만 알면 어렵지 않았죠. 진아가 말하죠. 선생님, 저 정말 코로나인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파요.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음성이 나오지만 전 분명히 코로나에 걸렸다고요. 지난번에 혜진이가 말해주길 코로나 걸린 혜진이의 집을 찾아가서 키트 면봉에 혜진이 코를 좀 쑤셔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걸 또 혜진이가 선생님한테 잃은 거예요? 아픈 혜진이를 찾아가서 꼭 코로나 양성을 받고 싶다고 부탁했다면서요. 혜진이 어머니가 황당하다고 전화 오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혜진이 집에서는 혜진이에게 꼭 코로나 얹고 싶다고 같이 밥 먹자고 부탁했다면서요. 혜진이가 아픈데 그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전 제가 걸려서 그냥 동병상련으로 같이 걸렸으니 우리끼리 같이 밥 먹자고 같이 밥 먹어도 된다고 한 거죠. 하지만 진아는 아직 코로나가 걸린 적이 없잖아요. 신속 항원 검사도 PCR 검사도 음성이고 증상도 없잖아요. 얘 뭐예요? 안 걸렸는데 걸린 것처럼 살고 싶은 거죠? 인위성 장애가 되겠습니다. 아야. 자, 와, 아프다, 그쵸? 아, 도연. 선생님. 저는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학교를 못 가요. 도연은 좀 다르네요. 또 진아랑 내용이 다릅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올해 도연이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와서 결석 처리된 날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학교에 와야 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전염력이 강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결석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이제 학교를 너무 안 와서 좀 안 오면 이제 재적 처리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뉴스를 매일 챙겨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옆반인데도 걸린 사람이 있대요. 옆반인데도, 그죠? 제 교사, 그건 옆반 친구와 간식을 나누어 먹기 때문이에요. 도연이가 너무 걱정해서 도연이 어머니와도 통화를 해보았죠. 도연이 열도 없고 감기 기운도 없고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가족 중에 아무도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재택근무라서 코로나 기간 동안 밖을 나가지 않으셔서 조금은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너무 코로나 뉴스에 심취해 있고 심지어 병원을 자주 찾는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도연이가 너무 걱정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코로나도 너무 무서워요. 학교만 봐도 마치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연이가 너무 됐어요. 여기까지. 자, 마치 바로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걸린 학생보다는 아직 걸리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결석이 있을 때문에 학교를 꼭 와야 돼요. 조금 더 결석하면 제적이에요. 집 밖만 나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학교 못 가겠어요. 이거 뭐죠? 질병불안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2점짜리니까 장애명 아시라고 1점씩 냈습니다. 발이 많이 아프네요. 어제 좀 많이 썼나 봐요. 자, 아래에 상담교사와 세진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읽고 틀린 문장을 하나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자, 조건이 있습니다. 틀린 문장 하나 바르게 고치고 특수와 부모의 감정 변화 단계에 따라 밑줄 친 부분의 단계에 해당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세진이 어머니, 저희 학교에서는 특수학생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도움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화는 이질적 집단이므로 특수아동 개인의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여기 막 이질적 집단에 막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거. 가정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일반 상담의 원리가 아닌 특수화 상담 원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일반 상담 원리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지 못하는 특수한 장애는 전문가 분에게 의뢰하고 있어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우리 세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아들였는데 처음엔 적잖이 충격받았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애가 특수화일 리가 없어. 그때 라고 생각하며 그때 여러 병원을 전전했죠.
남편에게도 화를 냈었고 저를 달래주시는 어머니한테도 화를 냈었어요. 그땐 세상이 다 싫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화를 낼 에너지가 있었나 봐요. 그 후로는 제가 우울증이 왔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겨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선생님을 뵙고 대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울증이 왔다는 이 단계명 뭡니까? 제가 요거 책에 다 있죠. 제가 자료 다 드렸죠. 죄의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충격, 거부, 죄의식, 수용 단계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아래는 상담교사가 올포트라는 학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올포트라는 학자가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어 발달하는 단계를 설명한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총 8단계인데요. 7단계까지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기까지고요. 8단계가 성인 이상의 단계에 해당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테니 여러분이 한번 자신도 올포트란 학자가 말한 발달 단계를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 1세까지예요. 아기들 보면 장난감 가지고 놀죠? 이때에는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있는 대상을 구별하죠. 두 번째 단계는 1세에서 2세 사이로 정체감의 연속성을 느끼고 자신이 같은 사람으로 유지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3세에서 4세 사이로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자존감을 느끼죠. 프로이트로 보면 배변기의 배변 활동을 잘하면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아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이때 탐구할 욕구를 좌절시키면 자아 존중감의 형성에 위협을 받고 수치심과 분노로 대체되죠. 자, 네 번째 단계는 4세에서 6세 사이인데요. 주변에 있는 대상과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에 속한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학교라는 인식이 발달하게 되죠. 4세에서 6세 사이가 한 단계 더 있는데요. 자신의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상을 발달시켜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 자아상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고 해요. 여섯 번째 단계는 6세에서 12세 사이로 초등학교 시절이 되겠네요.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과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하죠. 일곱 번째 단계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청소년기 단계로 인생의 미래 목표 및 계획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과 같네요. 마지막으로 성인 이상의 단계에서는 고유자의 모든 측면을 전체로 통합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작성 방법 볼게요. 올포트의 세 번째 단계, 기억에 해당하는 단계를 프로이트는 올포트의 세 번째 단계 기억에 해당하는 단계를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서는 무슨 단계인지 단계명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프로이트 어떻게 외우게 하죠? 구, 함, 남, 자, 성으로 외우게 합니다. 자, 구함 남자성, 남자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어떻게 외우죠? 구강기, 함을 항문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가 남근기 그대로 가고요. 자는 자가 아니라 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잠복기, 성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배변 활동할 때 언제예요? 항문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밑줄 친 니은 부분의 단계명 뭐죠? 올포트의 단계명을 서술할 거 뭡니까? 자, 확장 단계가 되겠죠. 우리 집, 우리에서 이제 우리 학교, 우리 집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확장이 되겠고요. 자, 디귿의 단계명 밑줄 친 디귿 부분의 단계명을 올포트의 단계명과 삐아제의 발달 단계로
단계명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올포트는 단계명이 뭐죠?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자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삐아제는 뭐죠?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쓰는 건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죠.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상담교사와 연정이의 상담 내용입니다. 자, 연정이는 어떤 일로 고민 상담을 신청했죠? 선생님, 제가 진로 희망 사항에 철학과를 써서 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진로 관련 수업을 해주실 때 철학과에 해당하는 진로나 직업은 없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기억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업을 짰어요. 사회복지, 상담사, 범죄행동 분석관 순으로 요구가 가장 많아서 다수 학생들에게 해당한 내용으로 구성하다 보니 연정이의 철학과를 제가 다루지 못했네요. 섭섭했나요? 처음엔 섭섭했는데요. 컴퓨터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관련 진로나 직업도 선생님이 다 다루지는 못하신다고 하신 거 듣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안 다루신 거 아닌 거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좋아해서 안 다뤄주신 게 아닌 걸 알게 되었다. 자, 컴퓨터공학이나 화학공학과 친구들에게 그 진로는 설명 따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제게 처음엔 섭섭함을 느꼈군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할 때에도 약간 제 눈치를 보면서 신청하고 아까 상담실에 들어올 때도 꾸물거리면서 들어왔군요. 네, 맞아요. 뭔가 눈치를 봅니다, 얘가. 하지만 저는 연정이를 좋아하고 연정이가 가고 싶어하는 철학과도 우리 현대사회에 필요한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제가 직업이 없는 전공을 하고 졸업하고 제가 선생님 제자로서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잘 나가지 않아도 저를 계속 좋아해 주실 건가요? 그럼요. 제가 연정이가 졸업하고 월급 많이 받는 직장 다녀야 제자로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연정이가 무엇을 하든지 연정이 자체가 좋아요. 연정이가 무엇을 전공해도 응원할 것이고요. 철학과의 어떤 매력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직 어려서인지 돈 벌 생각은 없고요. 그냥 계속 사상 같은 것을 공부하고 싶어요. 항상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좋거든요. 저는 답이 없는 것을 공부할 때 가장 희열을 느껴요. 어느 정도냐면 부모님이 왜 절 낳으셨는지 깨달을 정도요.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태어났구나. 이렇게요. 너무 좋은데요? 다들 성적에 연연하고 좋은 직장, 높은 월급에 연연해서 공부할 때 연정이는 공부를 하며 자신이 태어난 연연해서 연연하고 좋은 직장, 높은 월급에 연연해서 공부를 하는데 연정이는 공부를 하며 자신이 태어난 의미까지 생각하다니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면 교수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제 꿈은 철학과 교수거든요. 교수가 왜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답이 없는 학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돈을 버는 전공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러러 봐주길 바래서요. 라고 하면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존경 욕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열을 느낀다 그랬으니까 빼박 메슬로우 자아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디글리에 해당하는 개념은 원래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죠? 메슬로우가 만들었습니다. 로저스도 같이 썼지만. 그 다음에 기응니은,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기응니은은 뭐죠? 기응은 얘가 눈치를 보는 거를 선생님이 너 눈치 보고 있지? 라고 솔직하게 그 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일치성이 되겠고요. 니은은 뭐죠? 선생님, 제가 돈 못 벌고 거지되는 직업 해도 저 좋아하실 거예요? 난 네가 돈 못 벌고 거지돼도 네가 좋아.
가치 조건화가 아니라 긍정적, 무조건적 수용이 되겠습니다. 쉬웠죠? 4번은 쉬웠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진로에 대한 집단상담 추가로 일부입니다. 자, 상담에서 말하죠. 발표가 두려운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5회기째에 접어들었네요. 요즘 학교 수업에 발표 수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팔이 너무 아파서 들 수 있을까요? 아연,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힘든데 발표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이야. 나 집단 상담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 아니, 꼭 발표를 해야 하나요? 전 친구들이랑도 눈 마주치고 대화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고요. 대화만 해도 부끄럽고 당황하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 대화만 해도 전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로 바꿀게요. 밑에 아까 걸 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 발표 불안, 그러니까 그 사회 공포증 하려고 하다가 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요. 전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하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문장 빼겠습니다. 상담교사가 형윤이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재용이랑 아침 인사는 했나요? 네, 인사는 했죠. 제가 눈을 잘 안 마주쳐서 그렇지 인사는 해요. 그럼 오늘 재용이 체육복 입고 등교했나요? 아니면 교복 입고 등교했나요? 동복, 하복 중에 뭐 입고 등교했나요? 네?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옷은 입고 등교했는데 재용이가 뭘 입고 등교했더라? 상담교사가 형윤이도 재용이한테 관심이 별로 없죠? 오늘 뭐 입고 학교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아니 그냥 재용이가 학교 왔네 정도죠. 상담에서 말하죠.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그냥 발표네 라고 생각하지 형윤이의 옷 차림새, 얼굴, 말투 이런 것까지 굳이 신경 많이 안 써주거든요. 오늘은 우리 발표가 두려운 사람들 집단상담 5회기이니 다음 주 학교 수업 발표를 위해 연습을 해보죠. 자, 다들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나머지 11명은 의자를 모아놓고 발표하는 걸 들어주는 연기를 해봅시다. 그럼 수연이가 발표를 하고 아연이랑 형윤이 외 친구들은 가지고 온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전에 아연이와 형윤이는 상담교사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연이 발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핸드폰만 보고 있기로 약속을 했다. 너무 떨려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잠시만요. 저 발표하려고 떨고 있는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담교사가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보통 발표자가 발표할 때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수연이만 보고 집중하진 않거든요. 수연이가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다른 친구들은 수연이 발표에 그리 큰 집중 안 해요. 아마 수연이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본 걸 이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고 집중 안 한 걸, 그쵸? 핸드폰 보고 집중 안 한 걸 아연이와 형윤이가 따라한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작성 방법 첫 번째. 게스탈트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형윤이에게 해당하는 접촉 경계 혼란이 무엇인지 쓰세요. 뭐예요? 자의식. 형윤이의 접촉 경계 혼란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방법을 서술할 것이라고 해서 뭐예요? 상담 방법은 자의식에 해당하는 상담 방법은 뭐예요? 불안을 수용해주고 명상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게스탈트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밑줄 친 상담교사의 상담 기법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상담 기법 뭡니까? 실연이 되겠고요. 연기하잖아요. 다들 실제 연기 줄이죠. 아시죠? 제가 맨날 적는 거. in actment가 되겠습니다. act가 들어가죠. 실제 연기를 줄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바탕으로 아연이와 형윤이 외 친구들이 맡은
배역 요소가 무엇인지 서술할 거. 아연이랑 형윤이가 맡은으로 할게요. 아연이와 형유가 맡은 배역 요소 무엇인지 서술할 거. 뭐죠? 수연이가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할 땐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집중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연이와 형윤이가 따라합니다. 뭡니까? 보조자가 되겠죠. 제가 맨날 말하는 거지만 발표부라는 발표할 때 사람들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도 사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발표자 쳐다보면서 오늘 점심 돈가스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발표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엄청 쳐다본다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거지만 저 왜 수업 중에도 코 많이 만지잖아요. 지하철 버스에서 코파고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바빠. 지하철 타봐요.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 바빠. 발표할 때도 다들 이렇게 멍 때리고 뭐 먹을지 고민하지. 그렇게 나를 쳐다 안 봐요. 그죠? 6번. 다음은 건우와 상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건우 왔나요? 네, 지난주에 받은 검사들은 결과가 다 나왔나요? 그럼요. 지금부터 검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상담을 시작할게요. 보면 건우는 홀랜드 검사는 S형이 나왔네요. 그런데 진로사항에는 뇌과학으로 써냈네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테니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치매 관련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 같아서요. 건우의 말은 맞는데 홀랜드 검사에는 I형 점수가 너무 낮은데요. 아무래도 S형이 가장 점수가 높다 보니 S형과 좀 떨어져 있는 I형은 점수가 낮게 나오죠.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기억, 작성 과목 갑시다. 홀랜드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기억의 개념이 무엇인지 서술할 거. 뭐예요 이거? 일관성이죠. 그쵸? 네, 힌트 더 줄까? 5가지 주요 개념 중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5가지 주요 개념 중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리, 아, 색이 돼 있고 자, 제가 일관성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주인이고 양옆의 친구들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이제 재활 치료 받으러 되겠네. 너무 아픈데. 그래서 죄송해요. 맞다. 제가 이거 일반 수업 아니죠. 지금 이거 기출풀이죠. 제가 다쳤어요. 그 팔을 지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상당히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라 가야 될 정도. 그래서 이제 일관성은 내 양옆에 있는 애들이 내가 만약에 60이면 양옆이 한 58, 57 나오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나의 에너미, 적이니까 점수가 뭐 32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S유형인데 그죠? 얘네가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60인데 얘가 이제 62 나오고 얘가 32 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족보가 꼬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문제는 뭐예요? 건우는 S형인데 I가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점수는 낮은 거니까 넌 사실 연구직이 얘한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일관성. 뇌과학에는 관심은 있나요? 수학이나 과학 성적은요? 관심은 가지면 되죠.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성적은 올리면 되죠. 쉬운데, 그렇죠? 생각이 단순하고 좋네요. 그럼 이제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잘 안 나온 건가요? 아니요. 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는데요. 그럼 건우의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안 되나요? 적성에도 맞아야 하나요? 그냥 다들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교사가 보통 흥미도 있고 적성에 맞으면 가장 적합한 직업을 가지게 되죠. 건우는 지난주에 검사하면서 처음 상담하게 되었는데 건우는 무엇을 가장 잘하나요?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죠. 네,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요걸 바꿀게요. 선생님. 많이 배우셨습니까로 바꿀게요. 네, 선생님. 많이 배우셨으니까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제가
투박하게 생긴 것 치고는 의외로 자상하고 배려 있어요. 그리고 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상담해줘요. 그리고 상담해줘요. 저 의외로 학교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이성적 인기 말고 말 잘 들어주고 잘 대해준다고요. 네, 좋아요. 계속요. 선생님이 받아주시니까 자꾸 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사람을 좀 잘 봐요. 얘는 무엇을 하면 되겠다. 얘는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런 거요. 관리직으로 가도 되겠네요. 인사과도 잘 맞을 것 같고요. 기관에 들어가서 사람을 관리한 직업도 맞겠네요. 사람을 잘 배치하고 응원도 지지도 잘해주면서 지도도 잘해줄 것 같으니까요. 오, 선생님, 그런 직업 좋아요. 그런 직업은 저 좀 잘할 것 같아요. 역시 선생님은 상담교사이십니다. 믿음이 가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1번 풀었고, 두 번째, 특성요인 진로이론의 윌리엄슨 변별 진단 중 건우에게 당하는 진단은 뭡니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되겠죠.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웁니까? 현, 무, 불, 모가 되겠죠. 자, 이 불은 불확실한 선택이니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선택이 되겠고, 요거는 모순된 선택이니까 흥미가 있으면 적성은 없고, 적성이 있으면 흥미가 적은 것이 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이 되겠고요. 여기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되겠고, 그 이유는 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 특성요인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윌리엄슨 기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니은 뭐죠? 자, 니은 뭐죠? 니은은 자기 이해의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장점을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장점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개방된 평가를 하게 되는 거. 내담자가 자신의 장점과 성공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람이 유능한 상담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조금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 니은 부분을 옮길게요. 니은 부분을. 이제 그 건우가 열심히 자기 자랑하고 있는 부분을 니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개방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자기의 신장 기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특성요인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건우의 대화인 디귿을 읽고, 디귿 뭐예요? 역시 상담교사이십니다. 믿음이 가요. 갖추어야 할 능력 두 가지 뭡니까? 전문성과 신뢰가 되겠고, 매력은 원래 세 가지인데 매력을 뺐어요. 그래서 전문성과 신뢰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특질 관련 성격검사에 관한 대화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의 특질학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특질학파 2탄을 준비했습니다. 승준. 지난주 수업 시간 내용 기억나요? 사이코패스랑 단어가 비슷해서 하나는 기억해요. 학자 이름이 아이젠크였어요. 네, 맞아요. 아이젠크는 유전학에 바탕한 생물학 전공이었고,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죠. 승준이가 기억하는 기질 중 하나인 사이코패스와 이름이 비슷한 요인은 사이코티시즘 말하는 거죠. 사실상 성격이 사이코패스와 비슷하기도 하죠. 점수가 높으면 공격적이고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정하고 반사회적, 비관습적, 공감 결여를 보이죠. 오늘은 지난주의 아이젠크의 세 가지 유형을 발전시킨 성격 특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맥크레라는 사람과 코스타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든 특질 검사인데요. 아주 유명해요. 아이젠크의 특질을 발전시켜서 두 가지의 성격 요인이 겹쳐요. 초창기에는 신경증,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만을 강조하여 네오PI라고 불리웠죠.
우호성과 성실성을 추가하고 영어 두 문자를 따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 이렇게 모아서 오션이라고 하죠. 그럼 리유리는 어떤 성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에서 리유리를 보며 리유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강건한 편이죠. 다른 친구들과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사실상 친구들에게 맞춰주는 것이지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타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편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의무감이 강하고 체계적으로 의무감이 강하고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신중하고 자제심이 강하죠. 맞나요? 선생님은 저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 선생님이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까 맞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선생님이 잘 맞추신 거거든. 나 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 보시면 아이젠크의 성격 검사, EPQ의 요인 중 기억에 해당하는 요인은 아까 말했지만 정신증이 되겠고 자, 요거 한번 쓱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이젠크의 EPQ는요. 제가 펜이라고 외우죠. PEN으로 나눠져 있고 사이코티시즘이라는 그 단어 바로 정신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외향성, N은 신경증이 되겠죠. 자, 이걸 기본 바탕으로 두고 코스타와 메크레가 빅5를 만듭니다. 이 빅5 외워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외우나요? 외계, 신, 우, 성. 외계인 정우성으로 하려고 하다가 정우성 씨가 안 돼가지고 신우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정우성 말고 신우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외향증이 여기로 가게 되고요. 신경증이 여기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세 개가 새로 생긴 유형이 되겠죠. 요거는 따라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방성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우호성이 되겠고 성실성이 되겠고요. 여기 영어 때문에 영어로는 외국에서는 오시언이라고 외우죠. 오션 원래 바다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오픈니스 개방성이 되겠고요. C 컨셔스 성실성이 되겠고 엑스트로버전 외향성이 되겠고요. A가 어그리어블 우호성이 되겠고 뉴로로 시작하는 신경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영어를 단어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외계인 정우성 말고 외계인 신우성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동글뱅이 풀었고 두 번째 코스타와 메크레의 빅5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뭐야? 개방성 디귿 뭐야? 성실성 리을 우호성이죠. 근데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성격 요인을 사례에서 찾아 서술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른 단어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단어를 많이 썼겠어요. 이 중에 고르라는 거였어. 고르라는 거. 성실성은 체계적, 자제심, 의무감, 신중함 딱 네 가지만 고르셔야 되고 딴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딴 거 들으면 난 틀렸다고 할 거야. 우호성은 관대함, 이타성, 겸손, 온유 딱 이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8번 볼게요. 다음은 집, 나무, 사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TP 투사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우스 H, 트리 펄슨, 펄슨의 P입니다. 트리 펄슨, 트리의 T, 펄슨의 P입니다. 집, 나무, 사람 검사고요. 제가 A4 용지를 나눠 드릴 테니까 집부터 나무 그리고 사람 순으로 그려봅시다. 사람을 너무 막대기처럼 그리면 안 되고 옆에 친구 그림을 따라 그려서도 안 됩니다. 선생님, 사람은 저를 그리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옆에 주희가 남자의 그림부터 먼저 그려요. 야, 너가 여자니까 너를 먼저 그려야지. 아, 그래요? 제가 A4 한 장 더 드릴 테니까 이제는 반대의 사람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해석해 볼까요? 선생님, 집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실 집 그리려면 아파트를 그려야 하는데 동화 속에서 보던 집을 그리잖아요. 집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집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의 개인 생활, 공상 영역을 상징해요. 진수, 선생님, 사람 그림은 자신을 그리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 맞죠? 그런데요, 그럼 나무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자아 개념입니다. 나무가 나예요. 나무가 나예요. 네?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자아 개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네요. 진수 나무 그림은 엄청 두꺼운 나무인데 주위 나무 그림은 말라붙어 있는 나무예요. 진수는 자기가 통통해서 뚱뚱한 나무를 그린 건가? 하고 웃는다. 그런 건가요? 하긴 제가 좀 통통하죠. 그래서 나무도 통통하게 그렸나 봐요. 상담교사가 말하죠. 나무 둥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뭐예요? 자아 강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주의보단 진수가 자기 주관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퀴즈를 내어볼게요. 이번 HTP 그림을 그려보고 나니까 이러한 투사적 검사는 무엇이 장점인 것 같나요? 라고 묻죠. 그래서 여기 집나무 사람 검사에서 나무가 의미하는 바와 나무둥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쓸 거 해서 자아개념, 자아강도. 집나무 사람 검사와 같이 투사 검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대화 내용을 반영해서 소술할 거 뭐예요? 개인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개인의 풍부와 무의식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됐죠? 자, 9번입니다. 다음은 백교사와 상담교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선생님, 우진이 성격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몇 가지 척도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나왔네요. 몇 가지 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나왔네요. 우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담실 가서 재미있는 검사 몇 개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진이만의 특징이 있나요? 우진이가 받은 거 과학적인 객관적 검사 맞죠? 네, 객관적인 검사 맞죠. 객관적 검사의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자신이 질문에 체크를 하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죠. EBS에서 2017년에 기획한 거짓말이란 다큐에서는 하루 평균 3번 거짓말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8분에 1번이라고도 나왔대요. 예를 들면 버스가 막혀서 학교에 지각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등이죠. 아하, 너무 웃기네요. 우리끼리도 가끔 친구 만나면 인사치레로 어머 너 살 빠진 것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진이가 받은 성격검사에서는 타당도 척도라고 수검자가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잡아내요. 어머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우진이가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중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절대 집중 안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너무 여자친구들이랑만 친한 건 아니니? 라고 물었는데 제가 보기에 몇몇 친구들만 어울리는데 반의 모든 친구들이랑 다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지랑 지혜랑 현주랑만 친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필통이랑 가방이랑 전부 다 핑크색이라서 제가 핑크색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엄청 놀라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연지랑 지혜랑 현주가 선생님 우진이 핑크 엄청 좋아해요. 이거 우진이가 다 고른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뭘 그런 걸 숨기나 싶었죠. 선생님이 우진이를 관찰해 보신 결과가 성격검사지에도 나왔어요. 제가 우진이를 만나서 상담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우진이의 성격검사 결과 제가 뭐만 띄웠죠? 5번만 75로 빡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도 이름 묻고 할게요. 기읍. 밑줄 친 기읍과 같이 객관적 검사의 단점이 무엇인지 서술할 거. 뭡니까? 사회적 바람직성이 되겠습니다. 바람직성. 요것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대답 안 하고 저 좋아 보이는 걸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타당도 척도명을 서술할 거. 니은 뭐죠? 엄청 놀라면서 아니라고 팔짝 뛰는 거 뭡니까? 부인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부인 척도 제가 L에 72 띄워놨잖아요. 딴 건 안 떴잖아요. LKS 중에 내가 L만 띄워놨어요. 부인 척도가 되겠습니다. 우진이의 검사 결과의 특징을 백교사와의 대화에서 찾아 척도와 함께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5번 척도만 올라가 있는데 뭐죠?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아니라고 한 거. 그러니까 5번 척도와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 척도로 적어야 되죠. 남성성, 여성성 척도와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 있죠? 부인 척도, L 척도가 두 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를 좋아하는 거는 남성으로서 여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인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아래는 박교사와 상담교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교사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뒤에 문제, 일단 뒤에 문제. 선생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형우가 제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제게 욕을 해요. 육두문자를 쓰나요? 네. 제가 너 선생님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돼. 쓰면 돼, 안 돼. 라고 하면 절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씩씩거려요. 그런데 제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라고 줌으로 수업했잖아요. 형우가 어머니한테도 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요. 아버지에게도 해요. 형우에게는 어른이란 개념이 없나 봐요. 그런데 줌으로 수업할 때에도 형우가 자꾸 게임 소리를 내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들은 채 만채도 안 하니까 교사로서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욕하고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있죠. 무슨 말을 못 걸겠어요. 아니 뭐 말만 걸었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가끔이면 제가 형우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한 일이 있나 하고 저를 한번 돌아보겠는데 너무 자주 그러고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 인한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선생님, 형우가 아마도 DSM-5 진단에서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것 같네요. 아마 다른 아이들도 형우가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알 것이에요. 그동안 선생님도 형우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고생 상당하셨겠네요. 제가 한번 상담을 하고 상담 대한 기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를 바탕으로 형우에게 해당하는 진단명 무엇인지 맞추셨어요? 맞추셨나요? 네. 도전적? 그러니까 뭐예요? 적대적 반항장애가 되겠고 이 적대적을 영어 번역의 차이다 보니까 도전적으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적대적 반항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진단에 필요한 지속기간 시간 뭐죠? 6개월 이상입니다. 자, 형우에게 해당하는 장애의 진단 기준 대화에서 형우에게 해당하는 장애의 진단 기준에서 대화에서 그죠? 대화를 읽고 대화에서 형우에게 해당하는 장애의 진단 기준 중 대화에서 빠진 한 가지 기준을 서술할 거 뭡니까? 하나가 빠졌죠. 복수심을 가짐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진단 기준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넘어가서 11번으로 할게요. 적대적 반항장애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특수화장애 요거 이제 제가 지금 6월이잖아요. 한 번 냈고요. 당연하게 이제 한 번도 기출에 안 나왔기 때문에 6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월에서 11월 사이에 모의고사 할 때 적대적 반항장애를 제가 노리고 있는 거라 9회기나 10회기에 무조건 한 번 더 내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이제 징검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는 것처럼 9회기에서 10회기 사이에 한 번 더 외우고 시험 치러 가시죠. 그 이유는 아직 한 번도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번을 더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은 김교사와 상담교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영우가 요즘 집에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 같다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해요. 영우에게서 얘기 들었습니다. 영우의 동생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우네 부모님이 늦게 영우 동생을 낳으셨는데 요즘에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영우 동생에게 쏠려 있어서 영우는 자신이 왜 집에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우는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 관심이 어쩔 수 없는 돌봄의 관심인데 영우 입장에선 속상하죠. 영우 말로는 영우 동생이 병원에서 카스라는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카스는 뭐죠? 자폐 스펙트럼 알아보는 검사로 유명하죠. 이미 말해줍니다. 자폐 스펙트럼 검사라고.
근데 이걸 안 알려주지 내가 한국어로. 번역만 하면 되는 건데. 영우 부모님께서는 ABA 치료로 영우 동생을 치료해오고 계셨다고 해요. 어플라이드 응용, 비헤이비어 행동, 아널리시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영우 부모님이 치료에 전념하시다 보니 영우를 많이 못 챙겨주셨나 봐요. 네, ABA 치료를 하다 보면 영우 동생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과 기록을 해야 해서 영우 동생에게만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폐 행동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측정하고 치료기관에서 제시한 치료 방법을 적용해보고 치료 방법을 바꾸어 보면서 효과를 측정하려면 영우 동생을 관찰하고 기록하느라 다른 데 신경을 못 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우는 너무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우가 제게도 한소연을 하였는데 상담 선생님도 찾아갔었군요. 네, 영우 동생에게는 영우 부모님이 영우 동생과 영우를 함께 보살필 수 있는 치료 방법, 영우 동생에게는 네, 영우 부모님이로 시작할게요. 영우 동생에 뺏겨넣어. 영우 부모님이 영우 동생과 영우를 함께 보살필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는데 ABA 치료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영우 부모님께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DIR 플로어 타임이라고 이 그림과 같이 가족이 거실 바닥에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DII라는 단어가 DII 플로어 타임의 치료 방법의 핵심 단어들을 요약한 치료 이름이죠. 예상하셨듯이 플로어 타임은 바닥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고요. 디벨롭먼트의 D, 인디비주얼의 I, 릴레이션십의 R이에요. 국내에서는 발달적 놀이치료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데 정확하게는 뾰로롱의 기초한 서해성 발달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뾰로롱이 뭐게요? 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자, 대화 내용의 ABA 기법이 무엇인지 국어로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ABA 영어 적을 거면 뒤에 다 풀어서 저렇게 적어주세요. 자, ABA 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 뭡니까? 기역이 뭡니까? 기초선 측정이 되겠죠. 니은이 뭡니까? 인터벤션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관계 강화라고 하고, 자, ABA 잠시만 설명 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ABA를 내가 또 모의고사에 다른 유형으로 열심히 내겠지만 한번 설명 갑니다. 내가 옆 친구를 40번 때려요. 이게 문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40번 때리는 걸 내가 만약에 5번 이하로 하루 기준으로 할게요. 하루 5번 이하로 때리게 된다면 내가 훨씬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차도를 보이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내가 하루에 평균 40번을 때린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 가운데 중재가 인터벤션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인터벤션 영어 뭐예요? 한글로는 중재라고 하고요. 똑같은 단어로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중재 방법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요. 개입 방법이라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벤션을 들어가서 이 뒤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볼 거죠. 40번 때리던 애가 50번 이하로 떨어지면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40번 때리는 평균 얘가 때리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효과가 전에 만신창이었는데 좋아졌다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측정하죠. 이게 뭡니까? 기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되겠고, 원래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기초선을 측정하고 인터벤션을 어떤 걸 했더니 5번 이하로 때리게 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Applied Behavior Analysis가 되겠고, 한국말로는 응용 행동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 행동 분석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는 제가 모의고사에 또 나눠서 내도록 하고, 제가 지금 4월, 6월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런 거를 공부할 거다라는 중점적인 내용의 맛배기를 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DIY 플로우 타임이 요즘에 또 이제 ABA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 또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관계 강화라는 단어가 좀 그래도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를 3문제 정도는 맞이하게 되고요. 참고로 모든 시험을 치고 나면 강사들도 가끔씩 이 문제의 답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냈을 때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제 시험에서 항상 3문제 정도는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적응을 하시라고 한번 문제를 내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6월 모의고사 A, B형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7, 8월에 8주 완성이나 아니면은 7, 8월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9월부터 모의고사 들어갈 테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